최근에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은 어떨까요?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 집권 9개월 동안의 주요 핵심 정책과 관련돼서 평가를 해보면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김형준의 미래 토크. 오늘 시간은 김형준의 정치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최근에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5일이 되면은요, 1993년도 약 30년 전에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는 문민정부,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정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정광석처럼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실시됐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권 초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 1분기 때에 김영삼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무려 80%를 넘었습니다. 호남에서조차도 김영삼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큰 지지와 호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아마도 민주화의 길을 다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7년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또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헌팅턴 교수라는 하버드 헌팅턴 교수가 어느 나라든 간에 민주적으로 2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벌써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여러 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자,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은 어떨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있나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갈등이 조정되고 있나요? 여러 면에서 보면은 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치에 대한 혐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대한민국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특히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 집권 9개월 동안의 주요 핵심 정책과 관련돼서 평가를 해보면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집권 9개월 동안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4주째
다시 얘기해서 2월 21일서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운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37%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8.7%,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0%포인트 정도를 더 낮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 10%포인트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30%대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조금씩 서서히 지지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같은 조사기관이죠. 한국갤럽에서 2월 2주째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의 비율은 32%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러다가 2월 3주 때는 35%로 3%포인트가 높아졌고, 그리고 2월 4주 때는 이 37%로 다시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조금씩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특히 대통령이 노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거라든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어린이병원과 관련돼서 소아과 관련돼서 지금 응급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라든지요. 다시 얘기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것을 화두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정책에 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정은 55%, 복지 같은 경우는 33%대 48%. 그리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인사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밖에 안 되고 부정은 41%. 인사와 관련돼서는 잘하고 있다 23%밖에 안 되고 부정이 56%가 됩니다. 다만 북한의 지금 위협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ICBM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기조인데요. 대북한과 관련돼서는 긍정이 41, 그리고 부정이 44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외교 분야와 관련돼서 최근에 2월 4주째는 잘한다가 34고 못한다가 54인데 이거를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수치와 비교를 하면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작년 8월 달에 외교와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가 29%였는데요. 11월에는 2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는 25%에서 9%포인트나 상승하는 3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 외교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44%.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도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흥미로운 것은 왜 외교 분야에서 이렇게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느냐.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UAE 순방을 하고 37조 원의 엄청난 외자 유치는 아니지만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정도로 이 외교적 성과를 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특히 외교적인 평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젠다를 지탱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크게 4가지 축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첫 번째 축은
법과 원칙입니다. 정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사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윤신 논쟁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공정과 상식. 세 번째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헌법상 가치 중에서 많은 가치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 이러한 자유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착화시키고 또 확산시키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개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도 있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이러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은 현 세대가 아니라 바로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회는 절대의석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야당이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입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제출한 정부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문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협치 절벽에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민정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였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과를 한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개혁을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강산이 3번 정도 지나면 정치도 많이 발전하고 더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지금 보면은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의 어떤 부분에서는 저지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국민들도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지만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야 모두 정치가 정말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당에서 3월 8일 날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될지는 3월 8일에 나오겠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역대 집권당의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몇 가지 좀 색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전당대회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당대표를 뽑느냐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민심도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민심 30%, 당원 70%를 가지고 당대표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100% 당원들에 의해서 뽑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앞서는 후보가 당심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메꿔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는 결선 투표가 없었습니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등과 2등이 다시 맞붙어서 결선 투표를 하는 식으로 바꿨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뭐 의도적이라든 뭐 아니면은 나름대로 정치 개입 또는 당무 개입을 좀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당무 개입을 하는 듯한 선거 개입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윤심 논쟁이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윤심 논쟁이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로 작동됐고 대통령의 의중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전당대회에서 바라보기 굉장히 힘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3.8 전당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새로운 상대표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결국은 굉장히 당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선거인단의 규모가 무려 84만 명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요. 서청원 후보와 최병렬 후보가 선거를 했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 당원 23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시 서청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23만 명이었고요. 지난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의 선거인단의 규모는 겨우 33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겠죠? 2년도 안 된 사이에서 당원들의 규모가 무려 2.5배가 늘어난 겁니다. 50만 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50만 명이 늘어났다고 보면은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5도 투표가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는 영남권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2021년도에는 51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만 명으로 무려 11만이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32만 명에서 38만 명, 6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2030의 당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4050의 당원들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있는 20, 30대의 당원들이 특히 2021년도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건 투표율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투표율은 45.3%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상적으로 밑에서 추격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언더독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가서 이게 만약에 50% 60%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모바일 투표를 하게 돼 있고요.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분한테는 ARS로 연락을 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표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고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제입니다. 만약에 1차 투표 때 과반 투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물론 김기현 후보는 1차 때 과반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3등과 4등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득표율과 4위를 달리고 있는 득표율 간의 차이가 얼마큼 되고 그 3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대로 연대의 성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당대표로 뽑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얼마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당을 개혁시키고 정치를 개혁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집권당 같은 경우는 뭐 2024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는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특히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난방비는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그럼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죠. 부동산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민생 안정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미래, 희망,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표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 만들고 좋은 법안 만들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야당과 어떤 형태든 간에 협조를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ICBM 발사를 하고 있고 미사일을 우리 남한을 향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줘야 되고 특히 집권 여당과 그리고 새 정부가 어떻든 간에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내년도 총선에서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정부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고 그리고 집권당은 내년 총선을 대통령의 성과로 치르겠다고 한다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정책과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야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